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유와민주 산책가자의 김성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재영 박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한미동맹에 기반하여 한반도의 국제정세에 대해서 여러 좋은 말씀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명망이 높으신 강사님을 모시고 자유민주 산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에 하민호님, 권대현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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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되게 화사하게 잘 하고 나오신 것 같네요. 네, 신경을 썼습니다. 네. 젊어 보일러 텀. 네.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아요. 네, 장군님 뵌다고. 그러니까. 네, 오늘, 그러니까 또 이쯤에서 또 소개를 드려야 되겠죠? 네. 오늘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책 보이시죠? 네. 제복은 영원한 애국이다의 저자이시자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위기관리 비서관을 지내셨고요. 대한민국 육군본부 정책실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한국안보협업 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방위산업공제조합 상근부 이사장, 용인 미래비전 연구원장을 지내고 계시는 김희철 예비역 장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군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하민호 패널님께서 먼저 자유민주산책 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주시겠습니다. 자유와 민주화 선택가자 오늘의 주제는 인물로 배우는 MZ세대를 가지고 안보 리더십의 벽안의 한국인 위트컴 장군님에 대한 스토리를 이제 장군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건데요. 아주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희철 장군님과 함께하는 자유와 민주화 산책가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가. 반가. MZ 세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제 앞서 소개는 MC가 다 해주셨고 K방산 발전을 위해서 방위산업 공제회 상근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예비역 육군소장 김희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벽안의 한국인, 한국인보다도 더 한국을 사랑한 벽안의 한국인 위트컴 장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부산 역전 대화재로부터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위트컴 장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방 직후에 부산이 30만이 된 인구가 100만으로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럼 가장 큰 게 뭐예요? 도시 기능이 마비가 됐어요. 그리고 부산 전역은 피난민 판야수로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11월 27일 1954년 그 정전이 휴전이 되고 나서 11월 27일 날 화재가 발생했는데 여러분 그 화재 아세요? MZ세대는 화로라는 거 아세요? 화로, 이제 화로 구이면 알고 있습니다. 화로. 그 화로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난로나 부돛장이 없으니까 판자촌에서 큰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거 거기다가 항아리 모양 재를 담아놓는 거예요. 재를 불 피운 재를. 왜냐면 그 판자촌 안에 불을 피우면 가스 중독되니까 그 재를 남아가지고 그 열기로 방안이 따뜻한 화로예요. 근데 그해 그 1953년 11월 27일 그 영주동, 부산 영주동에 사는 판잣집에 허리영도 씨 화로가 넘어진 거예요. 이게. 넘어져서 화재가 났는데 바람이 워낙 세게 부니까 11월 달이니까 사풍 아니에요. 11월 말이니까 바로 지금쯤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화재가 번지면서 부산역도 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화면에 나온 것처럼 29명이 돌아가셨고 6,000세대가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재민이 3만 명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부산은 그해 53년도 1월 30일 날 부산 국제시장에서 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10배 이상의 불이 나면서 부산 별명이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도현 씨? 화재의 고장? 부산 별명이 부산이 아니라
불산이야, 불산. 불산. 그 정도로 예. 큰 화제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혹시 소방서나 그런 부분은 없었을까요? 아유 미약했죠. 뭐 피라미드하고 뭐 엉망이니까 뭐 네네네. 지금처럼 119 병원도 없었죠. 그러니까 도수로 물을 보다 뿜 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 6,000세대가 타다 보니까 뭐 지금 3만 명이라는 이제는 잘 때도 없고 먹을 때도 없는 거예요. 네네. 이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 날 28일 날 10시 반이 돼야 완전히 진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왜 피라미드 이렇게 많이 있었을까? 그 뭐 흥남 철수할 때 20만 내려온 것도 있지만 네. 그 한강에서 철수에 피어났던 분들은 다 돌아갔고 네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아. 다 거기 보고 있는 거예요. 가실 곳이 예,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그 대략적으로 한번 볼까요? 6.25 피해를. 네네. 여기 인명 피해는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 약 100만 명. 그리고 북한은 약 150만 명.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우리 국군 병사는 약 62만 명이 네. 돌아가셨고 미군은 유엔군이 18만 명이 전사장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미군이 한 3만 7천 명이 전사했어요. 이 데이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클린턴 기념비에 2021년 11월 달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 사람 명단을 다 넣었어요. 예. 정확한 명단이 36,592명. 이 미군이 어떤 희생을 하신 거예요. 더 웃기는 게 뭐냐? 흥남 철수로 20만에 철수했는데 그거 말고 38도선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월남민이 300만이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나와 있죠. 300만 명이 100만. 미국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 데이터를 보면 그 당시 북한의 전 국민 인민수가 1,200만 명이야. 그러니까 4분의 1이 다 내려온 거예요. 그 김일성 치하가 너무 힘들었는지 다 내려왔어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8만 5천 명이 강제 납북이 됐어요. 네. 끌려가서. 네. 그때 유명한 노래가 있죠. 그 납북된 사람들한 노래가 있어요. 뭔 노래일까요? 엠저론 못 가요. 미스터로 나왔는데 송가인이 아니고 그냥 마지막 울고 오는 아니요. 박달재는 남쪽이 있고 단장의 미아리고 아 맞다 단장의 미아리고 그 납북돼서 철사줄 꼭 묶고 가는 그 모습을 표현하기 그 단장의 미아리고가 있고 그게 8만 5천 명이 이 부분 납북이 됐어요. 예, 참 피가 컸죠. 뭐 여기도 궁금한 사람 없습니까? 근데 저 궁금한 게 유엔군이라고 돼 있는데요. 유엔의 인명 피해가 얼마나 있었는지 혹은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듯이 왜 외국에는 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참전을 하잖아요. 예. 혹시 우리도 이런 상황에 해당이 되나요? 대은 씨가 아주 센스가 있어요. 네? 어떻게 알았을까? 오늘 여기 좀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유엔군은 18만 명이 전사를 했고 전사장을 했고 그리고 미군의 3만 7천 명이 전사장을 했는데 그 오블리스 노블리제 미군은 대통령 아들도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 그다음에 벤프리트 장군의 주니어 벤프리트 패튼 장군 아들도 그리고 클라크 연합사령관 아들도 그리고 벨렌 덜리스라는 CIA 국장 아들도 그리고 공군 장군 아들도 있어요. 해리스 공군 장군 참전했던 장군 아들도 참전을 했는데 그게 모두 142명이에요. 그 142명 중에서 35명이 죽거나 부상당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참 부럽습니다. 좀 창피한 것은 우리 MZ세대 여러분들은 나중에 애들을 낳고 키우면 꼭 미국과 같은 이런 정신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참고로 보니까 좀 가슴 아픈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22대죠. 네. 그런데 역사를 쭉 돌이켜보니까 13명이 대통령이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 3선 했고 박정희 대통령 뭐 5선까지 되신 거고 나오고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13명이 했는데 그 중에서 8명만이 군복무를 하고 5명이 군복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미국과 같이 본인도 이런 국가의 의무를 다 하면서 자식들도
노블리스 오블리스의 정신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정말 우리 MZ세대 여러분들은 필요할 것을 확실합니다. 그렇죠? 네. 다음 볼까요? 이 사진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위트컴 장군이신데 1953년 초 그 휴전이 되기 직전에 한국으로 부임하셨어요. 이분은 진짜 그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하느님의 선물이에요. 진짜. 위트컴 장군 아셨습니까? 아, 예, 저는 몰랐어요. 내가 강연을 많이 나가는데 거의 99%가 모르세요. 네네네. 창피한 얘기만 저도 군생활을 37년 가까이 했는데 회역 때 몰랐어요. 모르고 이제 군인공제 이사장을 하면서 대구에 있는 오군지사, 오군수사령부 위문방문을 갔는데 그 군사령관이 위트컴 장군 기념관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야, 내가 전역에서 글을 쓰고 다녔는데 이런 분도 있었어? 하고 보니까 저한테 충격이 온 거예요. 아니, 난 군인이 아니었다. 이런 분을 모르고 있다니. 그걸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AFAK라고 그랬어요. 그는 미군 대한원조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데 그 당시 미8군 사령관이 맥스웰 테일러 장군이었는데 네. 테일러 장군과 위트컴 장군이 같이 해가지고 이 한국을 재건할 수 있는 재건하기 위해서 미군이 어떻게 먼저 할 것인가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 만들고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 같이 12월 27일 부산 역전 대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거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그 인생관 살아가는 모토가 정직, 성실, 최선이거든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자. 근데 위트컴 장군은 진짜 성실한 분이었어요. 그 새벽에 산불 났는데 그때 사무실이 있었어요. 새벽에. 뭐라고 있었냐? 바로 미군 대한원조 프로젝트 발전을 위해서 190 몇 개의 그 하나의 세부 항목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은 바로 현장을 나갑니다. 위트컴 장군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게 난리가 아니야. 그리고 그 눈몰아치고 추운데 그 피난민을 약 그 2만 명, 3만 명의 그 이재민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놀란 게 뭐냐면 위트컴 장군은 바로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하면서 공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 내가 여기 있는 한 이재민들이 못 먹는 사람이나 집이 없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바로 그날 아침에 돌아가서 그 저녁에 현장을 보고 아침부터 미군을 풉니다. 왜냐면 이분이 이 군수사령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들의 그 군수목자 하는 증원들이 다 있었어요. 공무원대 투입해서 사진과 같이 공무원대 차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 이제 공무원들 투입해서 건물을 직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일 아침, 점심, 저녁 2만 3천 명의 식사를 지원해줘요. 미군이. 그리고 이 3만 명이 숙소할 수 있는 그 임시 텐트를 지어주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남들이 안 볼 때 열심히 하는 게 성실한 거거든요. 아까 성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군 군수사령관이 이걸 풀 수 있느냐? 군수물자인데 전쟁 중인데 그 미군들을 조회를 문자를 갖다 민간이 다 풀었잖아요. 혼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맥스웰 장군한테 팔군사한테 허락을 받아요. 허락을 받고 물건을 다 풉니다. 그 미군 배치되어 있는 미군들을 줘야 될 목재, 시멘트, 식량을 다 주니까 어떤 사람 모르실 것 같아요. 그냥 옷 벗고 싶어 화가 나. 응? 미 의회에서 군수물자 남용, 무단 전용 군법에 회부됩니다.
그 위트컴 장군은 어떻게 점토했을 물자를 갖다가 그 민간 다 푸냐? 너 의회로 들어와. 그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바로 본국으로 소환이 돼요. 그 소환이 돼서 호되게 지적을 받습니다. 만약에 우리 국회 같으면은 바로 되겠죠? 근데 위트컴 장군은 과거 경험이 있어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2차 대전 때 프랑스 루앙시를 제거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맹렬한 공격을 받고 할 말이 없느냐 하니까 위트컴 장군이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 사진처럼. 요점을 말하면은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은 총칼로만 되는 게 아니다. 그 나라 국민들의 위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그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승리는 가치가 없다. 이 명언을 하니까 그 의회 의원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 않았어요? 대은 씨가 센스가 있다니까. 이거 뭐 하세요 지금? 기립박수? 전 의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네네네. 기립박수를 치면서 그 군법 회부 면제. 네네. 유용품 더 가져가. 올 때는 어마어마한 물자를 실고 드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짜 대한민국이 준 선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인생 모토라고 했죠. 정치 피해 대사람. 여기서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자기 고심도 얘기한 거야. 그래서 정치 피해다. 소탐 대실이다. MZ 소탐 대실인 거 아시죠? 조금을 탐내면은 큰 걸 잃어버립니다. 이분은 그 구원선물자를 자기 영유를 쓴 게 아니에요. 그 국민들을 위해서 풀어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고 많은 구원선물자를 같이 유엔폴 보호품을 들고 한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정직, 성실, 최선.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측에는 그림은 시도지사하고 현장을 다니는 그림이에요. 그 위에 있는 사진은 현장에 미군들이 들어와서 복구하는데 이거는 이제 단순한 피해 복구가 아니라 부산시를 완벽하게 재건하는 완벽하게 재건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요 밑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또 위트컴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1954년 11월 달에 요 공덕비가 세워집니다. 위트컴 공덕비가.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무궁화훈장 추서가 됐는데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그 불리한 여건도 마다하지 않고 했고 그게 전화위복이 됐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위트컴 장군이라는 이분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군인인데 근본에 그 인생은 사생간에 뭐길래 했을까? 한번 위트컴 장군을 분석을 해볼게요. 잘생겼죠? 미남이죠? 너무 잘생겼어요. 위트컴 장군은 청교도 가문의 청년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주 대법관인 주 대법관을 하셨고 어머니는 그 최초의 남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여성 법률가. 그 두 분 안에서 1893년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참에 좀 하나 질문을 좀 MZ 세대 입장으로서 청교도라는 게 어떤 거죠? 청교도라는 게. 이 세대 차이를 느끼네 또. 죄송합니다. 청교도는 우리가 얘기하는 정봉준의 천도교가 아니에요. 이 청교도는 뭐냐면은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가지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영국 사람들이 다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김유가도 개척할 때 영국의 아주 철저한 크리스찬들이 거기 가서 그 개척을 했던 크리스찬 일종의 그 많은 종교가 있죠. 장로교, 성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라고 합니다.
이었잖아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렇게 딱 처음으로 이제 땅을 디디신 분들. 지금도 미국에 이거를 청교도를 신실하게 믿고 계시는 마을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네. 아주 그 정의감이 불타고 그리고 인본주의, 사랑, 그 사랑을 체질화합니다. 그래서 위트컴 장군은 그 어릴 때 그런 아버님과 어머님 밑에 자라다 보니까 그때 어릴 때 꿈이 뭐였냐면 필리핀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선교사군요. 꿈이었어요. 여기 사진 나오네요. 여기 누가 위트컴일까요? 누가 위트컴 장군일까요? 전 두 번째로. 두 번째. 전 키 제일 큰 사람. 저도 키 제일 큰 사람. 제일 큰 사람이 두 번째. 아 근데 두 번째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건 여기네요. 근데 저도 몰라요. 왠지 장난일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거 사진을 봤는데 그거 없더라고요. 그 위트컴 장군 돌아가셔가지고 확인 못했어요. 저도. 그 위트컴 장군은 켄사스주 토피카에서 출생하셨는데 그 청교도 가문으로서 교육을 받다가 위시먼 대학에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하민호 님처럼 굉장히 탁월했어요. 탁월해가지고 그 과찬이십니다. 아유. 어떤 면에서? 이제 맞으니까 대학에서 미시 축구를 했고 그리고 편집부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눈으로 졸업 후에는 거기서 통신사 취직을 해요. 그리고 시의 정책 자문위를 해요. 많이 해보시잖아요. 탈방미인이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위트컴 장군이 뭘 했냐? 그 당시에 100만 불을 저혈감해요. 정책 통신 분야 개발을 해가지고. 100만 불이면 어마어마하죠. 옛날 돈은 엄청. 그래서 위트컴 장군이 그 매사추세츠 도지사 후보로 제정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데 위트컴 장군의 그 희망이 뭐라 그랬죠? 선교사. 그렇죠. 그 YMC 들어갑니다. YMC. 그래서 하와이로 가요. 하와이 가서 하와이 YMC 활동을 하다가 1917년 ROTC 장교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유다 꿈을 이루려고 YMC 들어갔다가 1차 대전이 터지니까 장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전 때 마르고함 전투에 들어가서 훈장도 받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계속 군생활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업적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그건 뭐 충분히 가족 교육도 잘 받았지만 본인의 그런 건전한 사고가 많은 결실을 얻은 것 같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인 1943년에 대령으로 진급해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특이한 게 보면 1917년에 임관했다가 1943년이면은 26년 만에 대령 진급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81년도에 임관해가지고 3년도니까 한 22년 만에 대령 달았네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대령을 달고 그 영국의 그 선민들은 이쪽 약간 서쪽에 뉴포트 한 11한만 단장으로 임합니다. 1943년도에. 그런데 그 뉴포트 바로 앞에 에버데이라는 시가 있어요. 도시가 있는데 위트컴 장군이 거기서 대민 활동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릴 때 봤던 그 교육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주민들을 위해 애를 쓰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다가 1944년 드디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벌어집니다. 그 유명한 노르망디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제일 치열한 전투가 이 사전의 오마하 해변 전투예요. 이 많은 함정, 5만 명의 군, 이거 군수전을 이분이 합니다. 이분이 해서 작전을 성공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상륙작전이 끝나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프랑스, 이 노르망디 안에 그 루앙시라는 곳이 있어요. 루앙시가 폐허가 되어 있는데 이분이 여기서 루앙시 재건 사업을 합니다. 군수니까. 군수진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 최고원장을 받아요. 벤프리트 장군하고 같이. 두 명이 받아요. 자, 2차 대전이 끝났다. 이런 인물을 가만 놔두겠어요? 메가더 장군이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필리핀에서 17만 명의 맥도 장군은 상륙작전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그 상륙작전을 군수전합니다. 그러면서 준장으로 진급해요. 그리고 1945년도 종전과 동시에 이분은 원스타로 전역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메리카가 있고 유럽이 있으면은 아메리카 유럽 사이 쪽 보면 그린란드라는 섬이 있잖아요. 얼음 섬. 아, 그린란드. 네. 소련군이 거기 상륙을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거기다 공기지를 건설해라. 딱 보니까 할 사람이 없어. 위트컴인데 너 다시 들어와. 해가지고 다시 복귀합니다. 1년 만에. 원스타로. 그리고 그린란드 공기지 건설자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명성을 얻어요. 확고부동한 미군의 군수의 최고 전문가로 등극이 됩니다. 여기서 위트컴 장군의 이제 쫙 삶을 봤어요. 그러면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면은 그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계속 일이 부여될 거야. 그래도 근데, 꿈을 이루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에 와서 또 한국 종전이 끝나고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역을 합니다. 이제 56년대, 54년대에 전역을 하는데 이제 끝나 1년 근무하시고 한국에 그냥 남습니다. 남게 돼요. 그 남아서 그때 그 전역하기 전까지도 계속 이제 부산시를 다니고 서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역 살피시는데 자, 그 또 다른 사업이 뭐였나? 위트컴 장군의 그걸 한번 봅시다. 그 1946년에 그 부산대학교가 단과대학으로 개교를 해가지고 1953년 9월 달에 종합대학으로 승격이 돼요. 그런데 부산대학교가 부산에 500평 되는 판자촌이에요. 판자촌. 판자대학이야. 근데 이 윤인구 부산대 총장이 위트컴 장군을 초대를 합니다. 53년 9월에 초대를 합니다. 윤인구 총장은 1953년생, 위트컴 장군은 1894년생, 9살 차이입니다. 60세와 51세가 만났어요. 사진 보십시오. 우리 그냥 부리부리하고 무서운데 이거는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다 했는데요. 저 눈을 가지고 위트컴 장군을 쏘아봅니다. 그게 뭐 와서 악수한 게 아니고 쏘아봅니다. 그러면서 위트컴 장군한테 요 그림을 보여줘요. 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장군님 이 그림 사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만나서 인사도 하기 전에 위트컴이 당황하는 거야.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9살 차이지만 이걸 눈으로 쪼아보면서 얘기하니까 위트컴 장군이 당황했어요. 근데 이 윤인구 총장은 25살 1929년도에 미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교로 그 유학을 갑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의 배치도예요. 그걸 보면서 종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종 모양으로 우리 대한민국 대학을 만들겠다 하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 당시 그 판자촌이 500평. 500평인데 장군님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 재건을 위해서는 훌륭한 인재들, 지금 보시는 MZ세대 이런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하니까 위트컴 장관이 두말하지 않고 오케이 도와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위트컴 장관이 직접 설명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대학교 주변에 50만 평 땅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미군 부대를 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를 만나가지고 50만 평 그냥 양도해라. 무상 대여해라. 안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만납니다. 대통령님, 제가 부산시 이거 화재 제거하는 위트컴 장군입니다. 지금 부산에 대학교가 필요합니다. 서울도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만 필요합니다. 해주십시오. 오케이. 해가지고 165만 평방킬로미터 50만 평의 땅을 양도를 했습니다. 와. 이게 지금 이렇게 50만. 학교를 짓고 이제 길이 있는데 그 안에 학교 본부가 있으면 길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 길을 돌을 닦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국은 공병이 그들은 없어. 아, 네. 그러니까 미군 투입해가지고 1.6km의 지인들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1954년 전역하기 전에 장원 효원 캠퍼스 기공식에 직접 미트컴이 삽을 뜹니다. 대단하신 들었어. 그러면서 그 AFAK라고 그랬죠. 대한 미군 원조 계획. 네. 이 프로젝트에서 25만 달러를 지원해줍니다. 이야. 그 프로젝트 거기서 자기가 만들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 윤행군 총장의 지금 현재 부산대학은 미트컴 장군이 만든 거예요. 자랑스러워해야겠네요. 근데 내가 지난번에 한 번에 그 재학문인회 강의를 갔는데 용인에 있는 재학문인회 강의를 했는데 그 여직원이 있더라고요. 여직 부산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 부산대를 아는데도 유튜브 장군이 모르더라고.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게 윤행구 총장이 무지개 문을 크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25만 달러를 투입하니까 그 당시로는 너무너무 럭셔리한 거야. 국회의원들이 무슨 대학을 이렇게 화려하게 짓느냐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무지개 문을 지은 게 뭐냐면 활을 쳐서 쫙 올라가면서 이 윤행구 총장의 꿈과 그 이상이 표현될 수 있도록 이게 무지개 문이 국가 등록 문화재가 됩니다. 2024년도에. 이거는 그 당시 여대생들이에요. 지금 뭐 할머니 되시겠지만 이 사진은. 예. 이것만 한 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한국전쟁에서 6.25 남신전쟁에서 육군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 야! 박수 한번 치세요. 야! 그거 모르는 분 많은데? 그거 뭐냐면은, 벤필드 장군이 그 연합사령을 할 적에 한국군을 20개단으로 증평합니다. 10개단이었다 20개단 증평을 하면서 하고, 그 증평을, 증평할 때 그 주요를 백설립 장군이 아이젠허워 대통령 당선자한테 브리핑을 해요. 그것도 다 만들어줘요. 그런데 50만 전쟁고아가 발생했어요. 50만 전쟁고아의 아버지는 미트컴 장군이니까요. 53개 전국에 53개 고아원 짓는 걸 다 도와주셨고 직접 직업교육을 시켰고 취직까지 해주셨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숫자를 줘도 가능이 안 되네. 여하튼 뭐 저도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이걸 어떻게 모르고 있었지? 근데 이거만 했느냐? 또 있어요 또. 다 이거 보세요. 보셨겠네요 아주. 이거 보세요. 미트컴 장군입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옆에 있는 분? 여사님, 따님? 부인이겠죠? 근데 두 분 다 다 어르신과 부인. 근데 이때는 미트컴 장군이 61세예요. 그래가지고 사별하셨어요. 아, 네. 이분은 수녀입니다. 수녀님. 미트컴 장군이 그 군복을 입고 전역하기 전에 막 현장을 보는데 영도다리를 지나가는데 보리밭에 한 여자가 출산을 하고 있었어요. 바대자요? 밭에서. 와. 그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결심을 합니다. 여기 한국에 그 조탄원 병원을 지어야겠구나. 결심을 합니다. 마침 미국의 메릴로 수녀회가 와서 지금의 카톨릭 센터에 있는 그 자리에다가 무료 진료소를 개설했어요. 그 1950년부터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2,000명이 오는 거야. 좋아 터지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병원 지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미트컴 장군은 한복, 수녀님도 한복 입고 모금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 이게 국내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해! 하면 하잖아. 그래가지고 미트컴 장군이 전 장병한테 월급 1%씩 모금해. 그래가지고 3만 달러를 모금합니다. 그 당시 3만 달러면 그리고 1954년 7월 29일 날 기공식을 합니다. 병원 기공식을. 그래서 드디어 병원이 완료가 됩니다. 이게 현재 메릴로 종합병원입니다. 예. 현재 메릴로 종합. 그 당시에는 1962년 11월에 완공됐는데 그 3층으로 완공됐는데 병동이 160개야.
우리나라에 160개 병사 있는 병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 병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이 됐어요. 지금은 427개의 병실이 있어요. 그렇죠. 부산의 대표적인 병원이죠. 이것만 한 게 아니라 그 대한미군 원조처에서는 58년까지 약 600만 달러를 지원하고 600만 달러 중에서 부산에만 300만 달러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 7개를 건설하도록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유엔 전원복구 원조는 1959년까지 1억 2천만 달러가 지원이 됩니다. 미국이 총 원조한 거 이스만 대통령이 방공포를 확방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미 방어 조약이 체결되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17억 4,400만 달러를 또 60년 지원을 해줍니다. 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는 이것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근데 몰라요. 아, 정말. 아십시오. 이거 사진 찍어서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요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천안에 익선원이라는 보육원이 있었어요. 그 보육원장이 요 사진에 있는 한묘숙 여사입니다. 근데 이제 원태근 장군이 현역 때는 서울에 왔다가 부산 내려 왔다 갔다 하시니까 갈 때마다 천안을 들렸어요. 들려서 우리 어릴 때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오면은 노트, 연필이 제일 좋은 선물이었거든요. 네. 꼭 주고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계속 인연을 맺습니다. 이렇게 이특검 장군하고. 근데 이 한무승 여사는 어떤 분이냐면은 부산역을 나오셨어요. 부산역을 나왔으니까 영어가 돼. 영어가 되는 거예요. 영어가 되고 그리고 언니는 여성 소설가 한무숙 그리고 동생은 또 유명한 국악 연주가의 아내분.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돈도 많으셨고. 근데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하셔가지고 딸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가 있었어요. 1964년도에 이특검 장군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전화를 합니다. 이특검 장군 서울 사무소에 있었는데 그 미국은 놀란 거야. 한 여자가 전화를 오고 맨날 가서 만났는데 그러더니 잠깐 오세요. 드릴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천안 익선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만나니까 그 한미선 여사가 이특검 장군한테 장군님 저 미국 가겠습니다. 정보 좀 주세요. 딸한테 가겠다. 이특검 장군은 거기서 실망을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나와요. 근데 미국 갈 유학 정보를 알고 나와서 이제 서로 올라가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실망일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나중에 와가지고 고민을 해요. 왜냐면 그 당시 이특검 장군은 70세. 한미선 여사는 37살. 33년 차예요. 이특검 장군이 평생 고민하다가 전화를 합니다. 한 여사님, 원장님, 저 미 대사관 갑시다. 좋은 거야. 잘 된 거 아니야. 유학 가니까. 근데 한복 입지 말고 양장으로 나오세요. 전화를 해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하나라도 하면서 모시고 미 대사관을 갑니다. 대사관 앞에서 이특검 장군이 무릎 꿇고 저와 결혼해 주세요. 선생님 인생이 그냥 낭만이시죠. 영화인데요? 진짜 갑자기 와 이거 다큐에서 로맨스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요. 여러 사람을 구원하다가 지금 한 사람도 구원시키는. 이게 뭐냐면은 서별원 이특검 장군이 한 여사를 볼 때 이특검 장군은 키가 190이에요. 150이니까 거의 이 정도 차요. 근데 가냘프지만 강인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미순 여사는 우리 배우 씨처럼 그 봉사하는 마음, 청교도적인 그런 장군의 모습에 존경심을 가진 거예요. 아, 정말. 그래가지고 유학 정보를 얻으러 대사관 들어가려고 했다가 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해버립니다.
야, 어우, 상남자시네요. 그냥 바로 그냥 직진으로. 그래가지고 이 유학 정보를 알아야 되는 사항은 두 분의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뭔가 국경과 나이를 모두 극복하시면서 예, 이 영화 같은 내용은 이거 저 영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만드세요. 스토리가 야, 그래서 위트컴 장군은 미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돼버립니다. 완전히. 소름. 근데 진짜 좋은데. 뭐냐면 미국 습관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퇴근을 하면은 자기 속옷은 자기가 빨아. 아무거나 자기가 빨고 놀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미국에 있는 딸한테 계속 손편지를 써서 매일 보내요. 딸한테. 그게 참 다정다감한 아버지가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참 멋있는 분이다.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성실하고 정직하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굉장히 정직하신 분이에요. 네. 관직에 있을 때 이 당시에는 뭘 하고 있었냐면 그 한국 정치 고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 대외 그 미국하고 협조를 하는 그때 관용차 일체 못 쓰게 하고 아이고. 거기 종이 볼펜 이것도 일체 못 쓰게 하고 철저하게 통제하시면서 그 공과 사를 분명히 하셨던 그런 모습을 한 여사가 나중에 그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퇴임 후에 그 대통령 정치 고민을 하면서 그때 뭐냐냐 아이젠하워 벤프리트하고 한미 재단을 건립합니다. 네. 이때 한미 재단은 한국 재건과 농촌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때 사회치 운동이 벌어집니다. 사회치가 뭔지 아시죠? 잘 모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LG들은 잘 모르죠. 아 시골에 가면은 네이크로바가 이렇게 있는 동상 이렇게 좀 상이 있어요 이렇게. 네.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일부 마을에 네이크로바가 그려져 있는 상. 거기에 H 사회치가 있어요. 헤드, 핸드, 하트, 헬스. 이 사회치 정신은 농업 전문인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새마을운동이 됩니다. 이게 모티브가 됐던 새마을. 아무도 몰라요. 저는 몰랐어요. 지금 바로 전율이 이 한미 재단에서 농촌 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거 내가 노인대학 강의 가니까 아시더라고요. 사회천이가 지덕노체 아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이게 지덕노체예요. 네. 어른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이 위트컴 장군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54년 그 월남전이 발생합니다. 월남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위트컴 장군이 정치 고문을 끝나고 월남을 또 가게 됩니다. 근데 위트컴 장군이 은연중에 압력을 넣어요. 이 한미숙 여사한테.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장기론 노트가 6.25 초창기에 5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장진호에서 벌어졌는데 여기에 미 1해병사단 3만 명과 중공군 구병단 7개단 12만 명이 전투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장진호를 주변해서 해병 1사단과 구군단 10군단 병력들이 포위가 된 거예요. 포위가 되니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때 원산에는 피난민들이 막 나가려고 몰려 있습니다. 위기 촉발의 시간인데 이제 그 해병 익산 스미스 사단장은 공격을 하는 거야. 계속 남쪽으로. 왜? 돌파를 해야 되니까. 포위됐으니까. 그때 그 마그렛 히긴스라는 유명한 기자가 있어요. 아시죠? 그 네. 여자 기자. 네네. 여자 기자가 엄청 근데 그 스미스 예뻐요. 그 장군한테 뭐 후퇴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스미스 장군이 얘기를 합니다. 스미스 장군. 아니다. 우리는 모든 방향으로 공격을 하고. 그 말이 맞죠. 포위됐으니까. 그러면서 항공 지원해서 그 해병단에 철수를 합니다. 거기서 미군이 17,000명이 죽습니다. 17,000명. 그 대신 중공군은 48,000명이 죽어요. 이렇게 지원했기 때문에 흥남 철수가 가능했고 20만 명이 우리
자유를 풀어야 수 있었고 특히 유명한 거는 그 자유의 항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뮤지컬도 있었는데 빅토리아의 그 14,000명이 타고 갑니다. 600명 정원인데 그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어요. 그 퀴즈 하나 낼게요. 거기서 5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오. 그 라로 선장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지어줬을까요? 빅남철수니까 우리 MZ 세대 여러분 뭐라고 지었을까요? 라로 선장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김치 1, 김치 2, 김치 5 그 배 안에서 그래가지고 24시간 항해를 해서 거제도로 도착합니다. 자유를 찾아서 왔죠. 그 라로 선장은 나중에 그 수사가 돼요. 수사가 돼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쪽은 기념을 우리 한국에도 많이 가서 천주교에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죠. 뭐냐면은 그 한미선 여사한테 그 유언 비슷하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더라도 장진호 17,000명의 우리 미군 유해 마지막 한국까지 찾아가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 당시는 이제 위트컴 장군이 사이공 가가지고 사이공에 미군 정치 고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한미선 여사가 같이 가가지고 한 여사를 홍콩으로 보냅니다. 수백 번을 보내요. 근데 위트컴 장군이 영관장교 때 중국 무관을 했었어요. 중국에도 아는 사람이 많아. 그래가지고 한 여사가 드디어 1979년 중국을 갑니다. 이게 가능해요? 아니 그 당시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했어요. 왜냐? 한미순 여사는 한국 사람이 아니야. 결혼했기 때문에 유학.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 가서 이제 돈을 줍니다. 그 군번줄 하나에 500불 줍니다. 그러면 그 장전원에서 500불을 갖고 오는 거야. 갖고 온 거야. 뼈도 갖고 와. 근데 개뼈도 오고 막 돈 줘. 그래서 이제 유골을 다 확인하고 DNA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활동 시작 중국에 눌러 앉습니다. 결국 그게 효과를 발휘해서 1990년도에는 북한을 23차례 갑니다. 그래서 그 미군 유해를 229를 건져가지고 복귀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그 성남 비행장 가서 딱 그 동네 있죠. 유해가 들어오는 거. 거기서 찾은 미군 유해가 갔는데 이게 한국군인 거야. 다시 유해인 거야. 그 재성화되는 유해. 바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중에 일부죠. 그 돌려받은 유해 중에 일부는 그 중에 229 정도는 한 여사가 다 애썼다는 게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런데 그때 문제 생겼어요. 왜냐면 중국은 수교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 그리고 이제 중국 수교를 해서 김영삼 대통령도 중국을 가. 루트가 없잖아. 그게 이제 한 여사는 거기서 역할을 해준 거야. 계속 소개를 해준 거야. 역할을.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이중간첩이야. 이중간첩이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 예. 그래가지고 막 수사받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서 그런 고령을 치르면서도 하는데 그 와중에 1982년도에 위트컴 장관이 7월 10일 날 타결하십니다. 임종을 못 봤어요. 이 사업 때문에. 여러분 턴 투어드 부산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역시 똑똑하시는 팀이야. 매년 11월 11일 11시가 되면은 사이렌이 울리면은 전 세계에 있는 유엔 참여사들은 부산 방향으로 묵념을 합니다. 1분씩. 이게 턴 투어 행사입니다. 부산에 유엔 공업묘지가 있는데 거기는 2,300여 구의 유엔군이 묻혀 있어요. 묻혀 있는데 그 중에 그 28구가 본국에 가서 죽어서 다시 온 분들이야. 프랑스 가서 죽었는데 유언을 해요. 나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턴 투어드 부산 다시 온 거예요. 부산. 그래서 이제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에서 11월 11일 11시에는 사이렌 울리는 그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9쌍이 있어요. 그 9쌍 중에 한 묘가 위트컴 장군이에요.
위트컴 장군과 한배석과 같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요 사진에 보면 요 분, 요 장군이 그때 대구에 있던 이 오군지사 사령관 했던 박종 장군이에요. 박종 장군 때문에 이걸 알게 됐고, 매월 7월 10일 되면은 이렇게 찾아서 추모 행사를 합니다. 위트컴 장군이 살아계신 동안에, 위트컴 장군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배석 여사는 위트컴 희망재단을 건립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계속 한국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어떠냐면 한묘동 여사의 유산, 돈, 위트컴 장군의 재산, 연금, 이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한국입니다. 한국 사람도 못할 거예요. 아, 소름 끼쳤습니다. 또 한 번 기립박수가 예, 나와요. 방금 시켜드리면 여기서 저는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평안의 한국인 위트컴 장군을 기리면서 그 위트컴 장군의 정신, 정의와 인본주의, 사랑, 봉사하는 삶을 우리 MZ세대 여러분은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조금만 더 붙여서 우리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저는 사실은 그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 자체는 저희가 되게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모두 다 똑같이 느끼셨지만 약간 전율이 많이 느껴졌고 충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극선의 의지를 평생 동안 실천하신 분이 저희가 봤었을 때 별로 없었잖아요. 역사에서도 보기 힘들었었고, 그리고 살아오면서도 보기 더 힘들죠. 그래서 저 아직까지 왜 이 위트컴 장군님에 대해서 매체에서 다뤄지지 않았는지가 또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정말 그 2차 대전에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고, 이제 애민정신, 박애정신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룬 매체가 많지만은 정말 위트컴 리스트라는 영화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어요.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클로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김희철 장군님을 모시고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위트컴 장군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안보 리더십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영만리의 땅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시고 전쟁으로 입은 상처를 사랑으로 보듬으셨던 위트컴 장군님을 보면서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수호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권대현님, 하민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해주신 김희철 장군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자유민주 산책으로 여러분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야, 민주야, 산책 가자!